잠시 후 행복한 아침에서는 생활 속 법률 상식, 그 법이 알고 싶다 준비되어 있고요. 이어지는 세대 공감 토크 라떼는 마리아에서는 그리운 추억을 불러일으키는 그 시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광고 후에 다시 돌아올게요.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예인입니다.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됐습니다. 오늘은 3월 25일 월요일이고요. 저희는 그 법이 알고 싶다 준비되어 있는데 전세 살다가 네. 집주인이 사망했다. 그러면 전세 보증금 제대로 받을 수 있을까요?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 요 얘기 준비해놨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해외 누리꾼들 사이에서는요, 한국의 사다리차 영상이 화제라고 합니다. 우리에게는 뭐 흔한 물건이지만 해외에서 외국에서는 어쩜 이런 신기한 게 있냐, 뭐 이런 반응이라고 하는데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에만 있는 한국 이사 문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월요일 행복한 아침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네, 화제 이슈를 발빠르게 전해드리는 모닝 브리핑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허주연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이슈부터 전해주시죠. 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서울 송파구의 한 여자 수영장 탈의실에 여성으로 변장한 30대 남성 A씨가 들어갔다가 경찰에 검거가 됐습니다. 이 남성 치마에 가발까지 착용하고 정말 치밀하게 변장을 한 것으로 드러나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네, 여장을 하고 여자 탈의실에 몰래 들어갔습니다. 충격적인 사건인데요. 자세히 좀 짚어주세요. 네, 사건 지난 23일 오후 1시 50분경 일어났습니다. 서울 송파구에 있는 올림픽 수영장 내 여자 탈의실에 이 30대 남성 A씨가 잠입을 한 건데요. 검은색 뿔테 안경과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고 가발과 치마로 변장한 채 탈의실에 들어갔습니다. 당시 탈의실에 있던 여성들 얘기에 따르면 화장을 하고 있는데 A씨가 힐끔힐끔 보았다라고 증언을 했고요. 결국 이상한 낌새의 여성들이 소리를 지르니까 그대로 A씨는 탈의실에서 도주를 했다고 합니다. A씨는 그럼 현장에서 도망간 거예요? 그렇지만 붙잡혔습니다. 도망가는 A씨를 현장에서 붙잡은 것은 현장에 있던 프리다이빙 강사라고 하는데요. 저 사람 잡아주세요라는 소리를 듣고 달아나려는 이 A씨를 붙잡아서 경찰에 인계를 했다고 합니다. 조사를 해봤더니 A씨가 어떻게 들어갔는지 확인을 했는데 무인 발권기에서 이 표를 구해서 자유롭게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10분가량 탈의실에서 머물렀다고 하는데요. 범행 동기에 대해서 물었더니 이 여성의 신체를 보고 싶어서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A씨를 성적 목적 다중이용시설 침입 혐의로 현행범 체포를 했고요. 휴대전화를 포렌식해서 혹시 탈의실 내부에서 불법적인 영상 촬영이 있지는 않았는지 확인을 하고 구속영장까지 신청할 계획입니다. 아이고, 현장에 있던 여성들은 굉장히 놀랐을 거고 네. 이 사람 치료해야 되겠는데요. 이게 어떻게 이런 짓을 하지? 네. 자, 다음 이슈 전해주시죠. 네, 두 번째 이슈입니다. 혹시 피라미드 게임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최근 OTT 채널에서 인기리에 방영 중인 드라마에 나오는 학생들이 하고 있는 놀이인데요. 문제는 이 놀이를 가장해서 이걸 모방해서 실제 집단 따돌림 현상까지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도 걱정입니다. 놀이를 가장한 집단 따돌림 현상이 지금 학교에서 퍼지고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난 21일부터 이 전북 전주시를 중심으로 다수의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피라미드 게임 확산 방지를 위한 안내라는 가정통신문이 배포가 됐습니다. 학교 측에서는 해당 놀이가 특정 대상에게 실제적인 괴롭힘을 주는 심각한 학교 폭력을 양산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이렇게 전했는데요. 드라마 피라미드 게임은 한 달에 한 번 비밀 투표를 해서 왕따를 뽑는 학생들의 서열 전쟁을 그리고 있는 드라마입니다. 하위 등급으로 매겨진 이 학생들, 그러니까 비밀 투표에서 왕따로 뽑힌 학생들은요, 청소라든가 급식 당번을 도맡게 되고요. 또 다른 학생들의 괴롭힘 대상이 되는 내용을 그리고 있는 드라마인데요. 문제는 일각에서는 이를 실제로 따라하는 부작용이 나오고 있고 또 이것이 확산될 것이 우려가 되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아유, 가뜩이나 학교 폭력 문제. 그러니까 요즘에는 아이들이 또 이렇게 머리를 쓴대요. 네. 직접적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게 아니고 이런 식으로 따돌림을 통해서 애를 괴롭힌다는 거예요, 지능적으로. 근데 드라마의 내용을 현실에서 따라해서 또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 야, 이게 실제로 이렇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는 가정통신문을 보낸 일부 학교를 포함해서 아주 일부의 학교에서 이런 움직임이 일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그래도 교육당국에서는 이게 확산될까 봐 특히 아이들 모방 심리가 강한 나이잖아요. 그래서 좀 우려를 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는데요. 교육계가 지금 긴장을 놓을 수 없다 이런 입장입니다. 가정통신문을 보낸 학교 측에서는 학생들 사이에서 자유롭게 이루어지는 놀이 문화가 혹시나 범죄의 씨앗이 되지 않도록 학부모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린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아, 이런 나쁜 거 따라하면 안 되는데. 네. 우리 때는 그냥 이소룡 쌍절범이나 뭐 이랬는데. 아유, 이제 진짜 걱정. 제가 이 드라마를 보면서 안 그래도 그 생각 했거든요. 아, 그랬어요? 따라할 것 같아서 걱정이다라는 말을 제가 한 적이 있는데 실제로 이런 일이 있네요. 아유, 못 되지면 안 되는데, 못 되지면 안 되는데. 자, 다음 이슈 전해주시죠. 세 번째 이슈입니다. 혼인한 부부가 주택 청약을 할 때 혼인했다는 이유로 오히려 불이익을 받는다고 해서 결혼 페널티라는 신조어까지 생겼었잖아요. 그래서 정부가 결혼 페널티가 아니라 결혼 메리트를 느낄 수 있도록 오늘부터 이 대대적으로 개편한 주택 청약 제도를 시행한다는 소식입니다. 네, 제 주변에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결혼하면 뭐 대출이나 청약 제도에 있어 좀 손해를 본다고 일부러 혼인신고를 미루는 부부가 꽤 많았는데요. 오늘부터 이 제도가 좀 달라진다는 거죠? 네, 예전에는 신혼부부 특별 공급에서 배우자 당첨 이력이 있거나 생애 최초 특공 같은 경우에는 배우자 당첨 이력이 있거나 본인이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청약 신청이 아예 불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는요, 배우자가 혼인신고 전에 청약 당첨과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있더라도 청약 대상자 본인은 주택 청약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또 예전에는 부부 모두 특공에 당첨되거나 부부 모두 재당첨 제한을 받는 주택에 당첨된 경우에는 부부 모두를 부적격 처리를 했는데 이제부터는 부부가 당첨일이 같은 주택에 중복으로 당첨돼서 둘 다 부적격 처리가 될 위기에서는 먼저 접수한 것은 유효로 처리를 한다고 합니다. 아울러 예전에는 공공주택 특별 공급에서 맞벌이 부부 소득 기준이요. 합산해서 연소득 1억 2천만 원까지만 신청이 가능했지만 이제부터는 연소득 약 1억 6천만 원까지도 신청이 가능해진다고 합니다. 네, 또 다자녀에 대한 기준도 전부 다 완화됐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이것도 정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민영주택과 공공주택 다자녀 특별 공급에서 과거에는 3자녀 이상 가구만 신청이 가능했는데요. 이제부터는 2자녀 가구부터 신청이 가능해집니다. 또 공공주택의 모든 특별 공급 유형에 추첨제를 신설해서 맞벌이 부부의 청약 기회를 확대할 예정인데요.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 2년 이내 출생한 자녀가 있는 가구는 신생아 특공 우선 공급으로 주택을 공급을 받을 수가 있게 되고요. 또 출산 가구의 이 주거비 부담을 경감해주기 위해서 신생아 특공으로 청약에 당첨이 되면 입주 시점에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도 지원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실질적으로 내 집을 가지고 싶은 결혼, 출산 가정이 혜택을 좀 많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이슈 전해주시죠. 네, 마지막 이슈입니다. 초고령 사회 진입을 목전에 둔 우리나라인데요. 우리나라에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화장장입니다. 화장률은 갈수록 늘고 있지만 화장시설이 턱없이 부족해서요. 일부는 원정 화장을 가거나 3일장이 끝나고도 화장할 시설을 찾지 못해서 4일 넘게 대기를 하는 경우도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화장을 할 곳이 부족해서 원정 화장을 갈 정도다. 심각합니다. 근데 이게 또 일부 지역의 문제만이 아니라면서요. 전국적인 문제로 보입니다. 전국 자치단체에 따르면 2025년 초고령 사회로 진입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사망자가 증가하니까 전국 주요 화장장이 포화 상태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에 정부가 기존 화장로를 새 것으로 교체하고 관련 인력을 늘리겠다는 대책을 공개했습니다. 서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일반 화장로를 2026년까지 스마트 화장로로 모두 교체를 해서 화장 시간을 20분가량 단축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저게 지금 매장에서 화장으로 급격하게 변해가서 지금 대부분 화장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 이런 정부의 대책도 이게 실효성이 있을까? 이게
근본적인 대책은 아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다면서요. 맞습니다. 일각에서는 화장장 운영 시간이나 인력만 늘린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납골당이 문을 닫는 시간은 어차피 동일하기 때문에 저녁 늦게 화장을 마친 유골함을 트렁크에 하룻밤 보관해야 되는 문제는 동일하게 발생을 할 거라는 겁니다. 게다가 보다 근본적인 해결 방안은 사실상 화장시설, 그러니까 화장로 자체를 추가적으로 확보를 해야 되는 방안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빠져있는 미봉책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화장로 확대 여부는 자치단체가 결정할 사안이고 정부가 얼마나 화장로를 늘리라고 지시하기나 지정하기는 어렵다라는 입장입니다. 네, 뭐 이렇게 화장장이 워낙 부족하다 보니 정부가 지자체에 인센티브를 줘서 이 화장장 건립을 독려해야 한다. 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지금은 이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화장장 건립을 추진할 뿐이고 정부가 별도로 주는 혜택은 없습니다. 이에 화장장 추가 설립을 추진하는 자치단체를 위해서 제도를 손봐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요. 현재 화장장 건립에 참여하기로 한 곳도 각종 법적인 제도적인 절차를 처리를 하다 보면 2028년에야 착공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한 지자체 관계자가 정부가 아예 패스트트랙 제도를 도입해서 각종 인허가 절차나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이 화장장 건립에 반대하는 어떤 목소리들이 지역에서 나올 수 있는 경우들도 많고 또 여러 가지 산적한 어떤 절차적인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보건복지부도 화장장 설치는 다양한 단계와 행정 절차를 거쳐야 하는 문제여서 이걸 단순히 축소하기는 쉽지 않다라는 입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패스트트랙 제도를 검토한 적은 아직까지 없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실제로 이 화장 때문에 이 3일장 할 걸 막 4일장, 5일장 하는 댁도 제가 봤고요. 네, 네. 그다음에 이게 경기도권에서 해결이 안 되니까 강원도 가가지고 화장해서 다시 오고 이런 거 봤어요. 이거 진짜 해결해야 되는데 이거 해결하려면 우리 동네는 안 돼. 이것 때문에 못 만들거든요. 그렇죠. 이것도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 가지 고민거리가 있습니다. 근데 진짜 필요합니다. 자, 오늘 모닝 브리핑 여기까지 해야 되겠습니다. 허주연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번엔 자동차 관련 얘기 나누겠습니다. 방송인 박수림 씨 그리고 자동차 저널리스트 김성래 씨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최근 자동차 관계자들이 모두 미국행 비행기에 올랐다고 들었는데요. 이게 대체 무슨 일일까요? 아주 큰일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자동차 전시회인 뉴욕 오토쇼가 바로 이번 주 개막을 앞두고 있는데요. 다양한 볼거리도 기대되지만 기자단이 주목하는 건 따로 있습니다. 세계적인 시상식 2024 월드카 어워즈의 수상 결과가 이번 쇼에서 생방송으로 발표될 예정이라 많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월드카 어워즈 우리도 알죠. 네. 우리나라 자동차가 여기서 상도 많이 받았잖아요. 기억하신다. 네. 기억력 너무 좋으시다. 자, 이 시상식에서 대상으로 여겨지는 상이 바로 세계 올해의 차상이죠. 자, 이 상을 지난 2년 연속으로 우리나라가 차가 수상하는 쾌거를 안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올해도 3연패 성공할 수 있을지 또 6개 상 중에서 우리나라 차는 몇 개의 상을 받을 수 있을지 다들 지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부문별 탑3 수상 후보들을 공개하겠습니다. 2024 월드카 어워즈에서 자랑스럽게 이름을 올린 탑3 수상 후보입니다. 우선 세계 올해의 차 후보에서 한국의 K사의 E 모델이 선정이 됐고요. 세계 퍼포먼스차 그리고 세계 전기차 수상 후보에도 한국의 H사, K사 자동차가 나란히 이름을 올렸습니다. 최종 수상 결과는 미국 현지 시각으로 27일 아침 8시 30분에 내일 모레 발표가 됩니다. 벌써부터 바운스바 기대됩니다. 이거 진짜 기대되는 이유가 6개 분야 중 절반이나 후보에 올랐으니까 이건 좀 가능성이 있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네. 아니 희망을 갖는 거지만 네네. 그래도 안심할 수 없는 것이 다른 나라 차들도 또 쟁쟁하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아직 안심하긴 이릅니다. 후보군으로 함께 오른 차들도 스펙이 아주 대단한데요. 먼저 세계 퍼포먼스 차 후보는요. 독일 B사의 고성능 라인업 중 막내로 불리는 M 모델, 그리고 독일 B사의 고성능 라인업 중 대형 SUV인 X 모델, 그리고 이에 대적하는 한국의 자동차 H사의 I 모델 고성능 라인입니다. 후보에 모두 오른 한국 자동차는 M 브랜드 최초의 고성능 전기차이자
최고 출력 478kW의 괴물 스펙으로 유명한데요. 이번 대결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가솔린, 하이브리드, 순수 전기차 이 세 가지가 모두 후보에 올랐다는 점입니다. 이들 중 누가 성능이 제일 좋은지 그 대결 구도를 지켜보는 재미가 쏠쏠할 것 같습니다. 야, 네. 근데 전기차가 이런 내연 기관차들과 성능을 경쟁해 볼 수 있을 만큼 기술력이 좋아졌다는 거잖아요. 그럼요. 이것도 굉장히 놀랍습니다. 네. 또 다른 후보는요? 자, 이어서 세계 전기차 수상 후보입니다. 첫 번째 후보는요, 독일 B사가 자존심을 걸고 만들었다는 전기차 I 모델입니다. 이어서 한국 K사도 전기차의 판도를 바꾸겠다면서 출시한 SUV E 모델이고요. 마지막은 스웨덴 V사가 가성비 차량으로 승부를 보겠다 이러면서 출시한 소형 SUV E 모델입니다. 자, 세 모델 모두 현존하는 전기차 기술력의 장점에 있는 만큼 이번 수상도 바로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각축전이 예상이 됩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상식의 대상이라고 볼 수 있는 상이 또 하나 있죠? 맞습니다. 이번 시상식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세계 올해의 차 후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근래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중국 B사의 중형 전기 세단 S 모델이 있고요. 다음으로 3년 연속 수상을 노리고 있는 한국 K사의 E 모델,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계의 전기차상에 이어 여기서도 E 모델과 대결을 펼치게 된 스웨덴 V사의 E 모델이 최종 후보에 올랐습니다. 네, 뭐 그야말로 쟁쟁한 후보들이라 걱정이 많을 것 같은데 올해는 그 한국 자동차가 수상할 자신감이 특히 높다고 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대체 뭘까요? 그 이유는 뭐 한국 자동차의 수상 기세가 너무 대단하니까. 오. 제가 숫자를 말씀드릴 텐데, 자, 6, 13, 48. 요 숫자가 어떤 의미를 내포하고 있을까요? 13, 48. 뭘까요? 자, 6. 지난 6개월간 전 세계 13개국에서 진행된 다양한 자동차 시상식에서 48. 한국의 자동차가 총 48개 부분에서 상을 탔다.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네. 특히 이번 수상 후보로 오른 K사의 E 모델의 경우에는 17개 상을, 또 H사의 I 모델은 총 8개 상을 받았습니다. 야, 6개월간 48개의 상을 다 휩쓸었다. 휩쓸은 아니, 이것도 놀라운데 네. 자동차 관련해서 이렇게 상이 이렇게 많은가? 아니, 이것도 놀라워. 그것도 놀랐습니다. 네. 아, 근데 이 자신감이 이유 있는 자신감이었어요. 그렇죠. 자, 수상 실적을 좀 더 자세히 좀 듣고 싶은데요. 네, 우선 해외 시장에서 인기몰이를 하고 있는 K사의 전기 모델 E 모델, 전기차 E 모델은 큰 대회에서 수상 소식이 많습니다. 2024 북미 올해 SUV, 2024 독일 올해의 차 럭셔리 부문에서 수상을 했고요. 2024 영국 올해의 차, 2024 덴마크 올해의 차, 올해의 혁신상 등 총 17개 부문을 수상하는 쾌거를 달성했습니다. 이 모델은 한국에서 생산돼서 수출하기 때문에 미국을 비롯한 해외에서는 보조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하는데요. 그래도 판매량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해외에서는 프리미엄 SUV로 대접받으면서 흥행 조짐이 보인다는 소식입니다. 자, 또 이번에 함께 후보에 오른 H사의 전기차 고성능 라인업 I 모델의 수상 소식을 전해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I 모델은 한국자동차 기자협회와 또 한국자동차 전문기자협회가 각각 뽑은 2024 올해의 차에 모두 선정이 됐습니다. 고성능 라인업이 아닌 I 모델도 2024 싱가포르 올해의 차, 2024 인도 올해의 차, 그린카 부문 등 총 8개 부문에서 상을 받으면서 전문가들의 잇단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네, 뿐만 아니라 지난해 세계 올해의 차를 수상했던 자동차의 활약도 놀라웠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지난해 세계 올해의 차를 수상한 I 모델의 경우 2024 독일 올해의 차 뉴 에너지 부문, 2024 아일랜드 올해의 차, 2024 스코틀랜드 올해의 차 등 총 7개 부문을 수상했다는 좋은 소식을 전했습니다. 국내 전기차가 권위 있는 시상식에 연일 수상 소식을 전하는 것은 이례적인 데다가 주목할 일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앞으로 국내 자동차가 더욱 경쟁력 있는 모델로 세계 자동차 시장에서 입지를 다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네, 이렇게 이야기 쭉 들어보니까 아까 수림 씨처럼 심장이 바운스예요. 네, 기대감에 두근거립니다. 이번 월드카 어워즈의 최종 수상 결과는요. 미국 현지 시각으로 27일 발표된다고 하니까요. 저 멀리 바다 건너 먼 미국에서 반가운 소식이 들리기를 응원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 이 시간이면 뭐 반가운 소식 우리가 또 얘기할 수 있겠네요. 네. 우리가 이렇게 반가워하면 뭐 행복한 아침으로 차 한 대 주나? 주유권이라 줬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차 소식은 여기까지 하고요. 계속해서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사건, 사고를 법의 관점으로 풀어보겠습니다. 그 법이 알고 싶다.
네, 월요일에 유쾌한 고민 해결사 이호선 상담심리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유익한 법을 알려주실 강성신 변호사 또 허주현 변호사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첫 번째 주제로 바로 가보죠. 네. 네, 세입자에게 이런 일은 악몽과도 같을 텐데요. 집주인이 사망해서 전세보증금을 못 준대요입니다. 집주인이 사망했는데 보증금을 못 받아요? 왜 못 받아요?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화제가 된 세입자 A씨의 사연입니다. 2년 전 A씨는 9천만 원을 내고 다가구 주택 전세 계약을 했는데요. 그런데 얼마 전 집주인 아내 B씨로부터 집주인이 투병 중에 사망했다는 소식을 전달받았다고 합니다. 황당한 것은 그 다음이었는데요. B씨는 문자를 통해 고인에게 빚이 많아서 가족들이 상속 포기를 결정했다. 이대로라면 집이 국가로 귀속될 테니 어머. 변호사와 상담하라. 이런 내용을 세입자에게 전한 것입니다. 그럼 세입자는 살던 집에서 쫓겨나야 되는 거다. 그러면 전세보증금 이거 9천만 원은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A씨도 그 점이 가장 고민이었다고 하는데요. 우선 A씨는 전세보증보험은 따로 가입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가구 주택에 다른 세입자들도 함께 있기 때문에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임차권 순위가 두 번째에서 세 번째로 추정되는 상황이고요. 이런 상황 속에서 A씨는 전세보증금 9천만 원을 못 찾는 게 아니냐며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아, 저희가 재작년부터 빌라왕 사태 난리 났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전세금 사실 못 받는다 막 그래서 세입자들 다들 발발 떨고 막 그랬었는데 지금 뭐 그때 상황도 일단 내가 갭 투자를 통해서 빌라를 막 수백 채, 어떤 사람은 막 수천 채씩 이렇게 가져가면서 임대인이 사망하면서 생겨난 일이었거든요. 맞아요. 근데 지금 이 상황을 딱 들어보니까 야 이러다가 나 전세 보증금 못 받는 거 아닌가. 이거 불안 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아니, 일상적인 얘기면 이 집 주인이 사망을 하면 네. 그 승계하는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 이분들이 돈을 돌려주면 되는 건데 여기서는 돌아가신 분이 빚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러네. 이거 어떻게 해야 상속을 돼? 다 포기한 거예요. 네. 그 상속인들도 이거는 돌려줄 수 없는 상황인데 어떻게 해야 되지? 야, 이거 어떻게 이럴 때 어떻게 해요? 아, 이런 고민을 안고 찾아오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어. 예, 최근에 또 이제 빌라왕 사태로 인해서 이런 네. 피해들이 있는데요. 일단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전세금을 돌려받을 방법은 있긴 합니다. 다행이네요. 이 사연에서는 지금 아내분이 나는 상속을 포기하겠다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원래대로라면 이제 법에 따라서 이 아내분 내지 이제 상속인들이 임대차 계약 관계를 승계를 하게 되는데 아내분이 만약에 상속을 포기하신다고 하면은 후순위 상속인에게 이 권리를 물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내 보증금을 돌려달라라고 후순위 상속인을 찾아서 요구를 하거나 만약에 후속인 상속인이 아니다, 나는 돌려주지 못하겠다라고 한다면 그 상속인을 상대로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네. 일단 상속인만 정해져도 돈을 받을 수 있는 건데 문제는 가족들이 다 포기할 경우 어떻게 되죠? 그렇지, 그렇게 하겠죠. 가족들이 다 상속을 포기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전세금을 포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배우자나 자녀 같은 1순위 상속인들이 상속을 포기했다라고 하면 후순위 상속인에게도 상속 넘어가게 되고요. 우리 민법에는 순위가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어 있죠. 그래서 4촌인의 반계 혈족까지 상속이 넘어가게 돼요.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진짜 모두가 다 포기했다. 그리고 이 상속재산이나 뭐 채무관계를 정리할 사람이 없다. 이런 경우에는 상속재산 관리인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상속재산 관리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이렇게 상속인을 찾을 수 없거나 확정이 되지 않았을 때 상속재산의 관리와 청산을 위해서 가정법원이 선임해주는 관리인인데요. 만약에 이 세입자가 상속재산 관리인 선임을 청구를 한다면 세입자는 이해관계인이기 때문에 청구를 할 수가 있거든요. 선임해달라고. 그리고 이 세입자가 우선 변제권이라든가 대항력 이런 여러 요건들을 갖추고 있다라고 하면 상속재산 관리인이 집주인의 재산을 처분해서 마련한 매각 대금으로 이 전세금을 정산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래서 두 분 변호사님이 좋아요. 이런 정보를 누가 주겠습니까? 그럼. 우리 강성신 변호사님하고 우리 허지훈 변호사님 두 분 감사한 게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구나. 두 가지 방법을 알려주신 것 같은데 하나는 뭐냐면 실제 상속인에게 받는다.
라는 거 알려주셨고 또 한 가지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만약에 상속을 다 포기한다 그러면 상속재산 관리인에게 받는다. 요거 아주 꼼꼼하게 기억해 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두 번째 제도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는 분들 많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거 좀 꼭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서 신청 방법 요 좀 알려주시면 더 사랑하게 될 것 같아요. 네, 이게 좀 익숙하지 않은 제도라서 네. 그렇게 느끼실 수 있지만 네. 뭐 방법은 간단합니다. 내가 세입자고 전세보증금을 못 받은 이해관계인이기 때문에 네. 관할 가정법원에 가서 이러한 사실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가지고 상속재산 관리인을 선임해달라 이렇게 신청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세입자가 지정된 이 관리인을 상대로 전세금 반환 청구 소송을 진행을 할 수도 있고 만약에 이해관계가 그렇게 복잡하지 않다라고 하면 관리인과 협의를 통해서 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게 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아까 이렇게 상속 포기를 했다는 것은 그만큼 빚이 많다는 거고 그렇죠. 채권 관계가 굉장히 복잡하다는 거예요. 지금 이 사연에서도 순위가 지금 2순위, 3순위 정도 된다고 하잖아요. 그렇다면은 그 선순위에 뭐 조세 채권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퇴직금 채권 이런 드러나지 않는 채권들이 더 있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럴 때는 결국에는 이렇게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되면 경매를 통해서 이걸 배당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렇다면 결국에는 경매 절차를 거쳐야 되는 상황이 올 수 있고 시간이 꽤 오래 걸릴 수도 있다는 점은 생각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내 전세보증금 9천만 원을 다는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는 것도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 오래 걸리고 다 받지도 못하고 정말 깝깝한데 네. 이래서 전세 보증보험이라는 거 요즘에 많이 들은 것 같은데 이거 들어놓으면 괜찮은 거 아닙니까? 일단은 우리 사연과는 달리 만약에 이 세입자분이 전세보증보험을 가입을 하셨어요. 그 주택도시보증공사 등에서 이제 시행을 하는 보증보험에 가입을 했는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임대차 계약 관계가 있으면 나는 더 이상 이 계약을 연장하지 않을래라고 해서 이걸 통지를 해야지 우리 임대차 계약 기간이 끝나는 동시에 이제 종료가 되는 거거든요. 네. 그렇지 않으면 이제 이게 묵시적 갱신이라고 해서 또 계약이 연장이 돼요. 네네. 문제가 뭐냐면 임대인이 사망했을 때는 나는 더 이상 이러한 계약을 연장하지 않을래라는 의사를 표시할 대상이 없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네요, 네. 진짜. 그래서 이 보증보험을 내가 이용을 하고 싶어도 그러면은 당신의 계약이 종료되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라는 거를 보증보험공사 측에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 계약을 더 이상 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할 대상이 없어버리니까 그게 문제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속인들을 찾아서 나는 더 이상 이 임대차 계약 더 이상 연장하지 않고 종료할래요라고 의사표시를 했다라는 거를 보증보험공사 측에 보여주거나 아까 말씀하신 상속재산관리인 제도를 통해서 해결하시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아니 어쨌든 지금 뭐 방법은 있지만 네. 깝깝합니다 이거. 복잡하고요. 네, 이거 거의 떼일 위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네. 빌라왕 전세 사기 이후로 정말 전세 세입자들이 전세 공포증에 걸릴 정도로 전세 공포증. 예, 참 신경 쓰인다 이런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허주연 변호사가 필요합니다. 뭐 이렇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혹시 있을까요? 일단 좀 전세 계약을 체결하시기 전에 미리 좀 등기부등본 같은 거 정확하게 확인하시고 사기를 당하지 않을 법한 매물을 좀 고르시는 게 사실은 제일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그렇지만 어쩔 수 없이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경우 예를 들면 그냥 일반적인 정상적인 전세 계약에서 집주인이 사망했을 때도 당황할 수 있고 곤란해질 수 있는데 이렇게 작정하고 전세 사기를 벌이는 일당들이 그 임대인이 사망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세입자로서는 막막하고 현실적으로 이 전세 보증금을 다 돌려받기도 굉장히 어렵거든요. 네. 그래도 이런 경우를 위해서 우리 주택도시보증공사 이게 허그 안아줍니다. 안심 전세 포털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여기서 피해자를 위한 법률 상담 지원을 해주고요. 또 금융 지원이라든가 주거 지원 같은 것들도 마련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 도움을 받으셔야 될 것 같고요. 또 이런 경우에 진짜 마음이 너무 힘들어요. 네. 진짜 내가 살 집이 없어지고 내 전 재산, 특히 전세 사기 같은 경우에는 사회초년생들이 평생 모아온 전세 보증금을 날리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이런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 정말 1년 365일 무료로 심리 상담까지 지원하고 있다고 하니까요. 좀 도움을 받으셔서 위기를 최대한 잘 극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 졸였을 세입자에게 진실 뭐 정말 도움이 되는 그런 얘기였으면 좋겠네요. 자,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분위기를 바꿔서 대한민국에서 생존하기 위해서 필요한 법.
알아두면 사는데 두고두고 쓸모가 있는 법을 모의 재판 형식으로 준비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배심원이 되셔서 함께 판단해 보시죠. 오. 첫 번째 주제입니다. 남들도 다 아는 사실을 그냥 전했을 뿐인데 명예훼손일까요? 입니다. 어떤 사연인지 꽁트로 만나보시죠. 20년째 마을 살림을 책임져온 부녀회장 저 박수림이는 동네 소식통 역할을 야무지게 해왔습니다. 아, 그런 뒤 몇몇 소심한 주민들은 제발 남들 앞에서 자기 얘기 좀 하지 말아달라 이렇게 신신당부를 하는 겁니다. 야, 수림아, 이번 부녀회 그 모임에서 제발 내 얘기 좀 하지 좀 말아줘, 제발 좀, 이? 아이고 걱정하지 말어. 나 그 언니 칭찬만 할 텐께. 자, 여러분. 우리 마을의 자랑 2호선 언니가 왔습니다. 여러분 박수. 다들 오래간만이요. 그래요. 다들 알겠지만 이 언니가 보통 똑똑한 게 아니요. 아, 남들 대학 갈 때 다 하는 그 재수 한 번을 안 했어. 한 번에 그 탁 붙어버렸어. 아유, 뭐 그런 얘기를 하고 그래. 아유, 진짜 뭐 그런 소리. 아유, 참. 근데 그럼 뭐예요? 결혼이 사승이지. 아, 동네 해전 초밥집도 아니고 말이요. 아, 볼 때마다 남자가 바뀌어. 야, 박수림! 네가 지금 이렇게 쓸데없는 소리 하고 그래. 자꾸 너 그런 식으로 하면 내도 가만히 안 있을게요. 아주 너 죽어봐, 너. 어? 아, 그 뒤로 저는 황당한 일을 겪었어요. 아, 이 언니가 저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겁니다. 동네 사람들도 다 아는 사실을 말했을 뿐인데 아, 지가 그렇게 큰 죄를 지은 건가요? 이? 이야, 아니 꼭 이런 분들이 있어요. 있어요. 흔한 남들 일이지 다 않습니까? 앞에서 재미로 아. 웃자고 이렇게 남의 치부를 들추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번 일은 소송으로까지 번진 거네요. 명예훼손 소송을 당한 피고인 입장에서 한번 얘기를 해주시죠. 네, 제가 부녀회장 입장을 대변해서 네. 말씀드리자면 살다 말 한마디 잘못했다고 명예훼손이라는 이거 억울합니다. 이거죠. 일단 부녀회장은요. 이웃 주민이 결혼을 4번 했다는 사실을 동네 사람들 중에 모르는 사람이 없다. 몰랐던 사실을 내가 새롭게 전한 게 아니다. 이겁니다. 그리고 나는 분위기 좀 살리려고 농담처럼 말한 거지.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시킬 의도가 전혀 없었다. 이런 의견입니다. 네, 그리고 솔직히 이게 명예훼손이 맞다면 앞으로 모임 가서 말할 수 있겠으면 입 다물어야지. 무서워서 어떻게 말을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네, 일단 부녀 회장님의 의견이었고요. 자, 그렇다면 소송을 한 원고, 이웃 주민의 생각은 어떤가요? 자, 일단 무식한데 눈치까지 없는 이런 경우를 두고 저희 이웃 그 소송을 했던 이웃 주민의 입장으로 제가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남들이 다 아는 사실이라 하더라도 이걸 왜 굳이 네가 내 허락 없이 그렇게 만방에다 공개적인 장소에서 이야기를 하느냐라는 게 기본적인 얘기고요. 그래서 원고 측 주장이 이렇습니다. 하나, 일단 부녀회가 어떤 곳인가, 동네방네 소문 퍼지기 딱 좋은 장소인데 그곳에서 굳이 결혼을 4번 했다고 하는 게 이게 농담이냐 칭찬이냐, 그렇지. 이건 100% 험담이다. 내 명예를 반드시 실추시키겠다라고는 의지가 있다라고 본 거고, 두 번째는 뭐냐, 내가 한두 번 그랬으면 내가 소송 안 한다. 이게 지금 부녀회장이 20년간 귀에 딱지가 않도록 다른 사람 앞에서 내 험담을 했는데 제발 내 얘기 더군다나 험담 같은 얘기는 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래도 하니 내가 어쩔 수 없이 소송을 한 거다. 이 입장입니다. 자, 우리가 배심원에 대해서 한번 판정을 네. 해보죠. 부녀 회장이 명예훼손이 맞다면 O, 이게 명예훼손 해당이 안 된다면 X. X. 예. 하나, 둘, 셋, 들어주세요. 아유, 당연히 저는 명예훼손이지. 당연히. 아, O가 맞네. 아니, 이거 잊혀질 권리도 있는데. 그럼 박수림 씨만 X예요. 왜 X입니까? 아이, 나는 뭐 명예훼손까지는 아니고 동네 사람들 주민들끼리인데 그냥 그러지 말아라 지적 정도는 받을 수 있죠. 네가 뭔데 지적을 하고 그래? 아니, 나 아는 사실인데 뭘 새삼스럽게 그려. 아니, 근데 네가 뭔데 나를 얼굴에 먹칠을 하고 그래? 아니, 두 분은 지금 충청도는 연계 명예예요. 비리가 돼요. 형은 종교 4번이나 결혼. 충청도는 명예요, 명예. 그러니까 이 두 분은 자신의 입장에서 한 것 같고요. 네. 자, 그러면 공정한 판정을 한번 들어봐야죠. 명예훼손까지는 자, 자, 판을 두 분은 들어볼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 둘, 셋. 아이고. 야, 이거 맞다네. 나가 고향을 떠나야겠구만. 변호사 용해 아주 용해. 들어보죠.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지금 말씀을 하신 게 부녀 회장님께서 네.
이미 다 아는 사실을 얘기한 것일 뿐이다라고 하는데 일단 이런 확인 사살이라고 하죠. 이런 것도 명예훼손죄가 있습니다. 네, 알고 있다는 사실이라고 해서 이 사람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훼손시키는 말을 했을 때 명예훼손죄가 되지 않는다? 그런 건 없어요. 그리고 또 이제 말씀을 하신 게 의도 부분을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나는 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할 의도가 없었다. 물론 이러한 항변을 주장하실 수는 있겠으나 여기서 단서가 있어요. 내가 한두 번 그랬으면 소송까지 했겠냐라고 말씀해요. 그럼 계속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셨을 거예요. 이 회장님한테. 그랬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또 이 4번째 결혼에 대한 사실을 말씀을 하셨다라는 건 충분히 이게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적어도 미필적 고의는 있는 게 아닌가라고 제가 생각이 되고 또 하나 소문이 퍼져나가기 딱 좋은 부녀회. 그렇지, 네, 그렇지. 이거는 퍼질 거를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렇지. 용하네, 용하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짚을 부분. 과연 그러면 요즘 우리 사회에서 4번 결혼하는 게 사회적 어떤 명예를 실추시킬 만한 부분이냐? 네, 이거는 어떤 사회에서 어떤 통념적으로 우리가 판단해야 될 부분이긴 하지만 글쎄 한 번은 모르겠는데 4번 정도면은 일반 사람들이 조금 이렇게 편견을 가지고 좀 명예를 좀 실추시킬 만한 발언이라고 생각이 되지 내가 않을까. 3번 내본 때는 결혼식도 안 했어. 그리고 라고 부녀 회장이잖아. 그럼. 공적인 자리 아니에요? 그렇죠. 그 마을에서는. 잘못했네, 나가. 또 하나 배웠습니다. 다 아는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걸 또 언급하는 건 명예훼손이 될 수 있다. 모임 가서 말 조심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명예훼손을 고소당하지 않으려면 이런 것들을 좀 주의하셔라. 어떤 게 있을까요? 새로운 것이 없습니다. 우리 조상들의 지혜가 결국에는 정답이에요.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 우리 유명한 속담이 있잖아요. 그거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특히 요즘에는 1대1 메신저 채팅방에서 야, 걔가 이랬대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들 많잖아요. 많죠, 많죠. 근데 1대1인데 그리고 남들 다 보는 부녀회도 아니고 나랑 얘랑 둘만 얘기하는 채팅방인데 이거 뭐가 문제야? 라고 생각하기 쉬우신데요. 네네. 걔가 그랬다더라, 걔가 그랬다더라, 너만 알고 있어, 너만 알고 있어. 이게 바로 뭐냐면 전파입니다. 우리 판례에서는요, 전파 가능성이 있으면 이거는 명예훼손이 성립한다고 보고 있어요. 물론 상대방이 근데 진짜 어디 가서 얘기 안 한다 약속했을 수 있지만 그 약속이 지켜지는 거를 당연히 그렇다고 상정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우리 법원의 입장을 보면 대부분 뭐 남편이라든가 부모님 같은 가족 관계가 아닌 한 대부분 전파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명예훼손으로 정말 소송이 걸리면 빠져나가기 어려울 수가 있어요. 특히 사실을 말한다고 하더라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고 또 허위 사실을 말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처벌 수위가 높습니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니까요. 낱말도 반말도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하기가 제일 빠른 게 너만 알고 있어. 뭘 너만 알아. 안 거예요. 다 알아. 네. 네. 어디 가서든지 진짜 말 조심을 좀 해야 되겠다. 네. 이런 생각이 또 드네요. 네. 다음 주제로 넘어가죠. 알아두면 살아가는데 꼭 쓸모있는 2번째 주제입니다. 술자리에서 남편이 시비가 붙었어요. 상대방과 같이 싸워도 될까요? 입니다. 이번 사연도 꽁트로 만나보시죠. 네. 얼마 전 저는 억울한 일을 겪었습니다. 아내랑 포장마차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데 옆자리에서 술에 취한 남자 3명이 시비를 거는 겁니다. 심지어 한 명은 제 얼굴에 냅다 주먹까지 날렸습니다. 여보, 괜찮아? 아니 남의 남편을 왜 두들겨 패고 그래요? 여보, 난 괜찮아. 술 취한 사람들이니까 상대하지 말고 그냥 가자고. 야, 한 대 맞았다가 도망가냐? 야, 내가 무섭지? 겁나지? 깨물고 있어. 뭐라 니들 진짜 큰일 났다. 왜? 우리 오빠가 얼마나 싸움 잘하는지도 모르지? 오빠 안 되겠어. 쟤네들 본때를 보여줘. 예인아. 나 오빠 오늘 진짜 참아도 되는데 이거 참지. 왜? 아니 뭐? 이거 뭐 3명밖에 안 되는데. 뭔데? 안 되겠다. 이거라도 겁이라도 좀 줘야 되겠다. 뭐? 손에 든 거 그거 이슬이냐? 그 뭐니? 쟤는 이주일씨 핑이냐? 야, 이게 소주병이다 그래. 어쩔래? 야, 시간 없으니까 한 놈씩 빨리 덤벼. 이것 봐, 우리 여보 너무 멋있어. 이겨라, 잘한다. 이제
네, 저는 영화 속 한 장면처럼 1대3 싸움에서 멋지게 남자들을 제압했습니다. 아, 그런데 며칠 뒤에 경찰서에서 연락이 오길 시비를 건 남자들보다 제가 더 크게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든 소주병이 문제가 되었다는 건데 그걸 어쩌면 좋겠습니까? 아, 이거 좀 현실적인 아. 주제예요. 이럴 수 있거든요. 주변에 이제 물건 하나 딱 잡아서 멋있게 보여야겠다 이럴 수 있는데 네. 이게 이렇게 크게 문제가 될 수 있네요. 근데 그걸 딱 들었을 때 이 친구들이 겁먹고 그냥 갔으면 모르겠는데 네. 이걸 들고 여기서는 지금 싸움이 벌어진 것 같아요. 어. 야, 이게 참 큰 영화 얘기네. 속에서도 그런 거 많잖아요. 그럼요. 많이 그냥 봤죠. 병만 드는 게 아니라 병을 깨가지고 깨서. 아주 어. 날카롭게 탁 이러잖아요. 근데 그거 딱 깼는데 무섭거든. 목만 이렇게 나오면 정말 민망해. 그래, 그건 코미디 프로에서 하는 거고, 한국 영화에서 하는 거고. 근데 17대 1로 많이 싸우잖아요. 영화에는 꼭 17대 1이더라고요. 근데 그건 진짜 그게 말도 안 되는 거고. 정말 이길 수도 없는 숫자이긴 하지만 근데 네. 이게 약간 그 예를 들어서 병 같은 거를 깨는 건 좀 문제가 되긴 할 것 같아요. 네. 날카롭고 위험하니까. 자, 그래서 영화하고 현실은 많이 다른 건데 우선 제가 남편의 입장을 대변해서 말씀을 좀 드리자면 1대3으로 싸우는 상황이라서 오히려 자신이 더 위험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적으로 불리한 상황이라 나를 지키기 위해서 무기를 드는 게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이렇게 얘기한 거고 그리고 상대방이 먼저 폭행을 했기 때문에 나도 맞대응을 한 거다. 상대방 남성들도 그렇게 많이 다치지 않았다는 주장인 거예요. 근데 사실 상대방 입장에서는 좀 다를 것 같아요. 상대방 쪽은 뭐라 그런 거예요? 제가 남성들의 입장을 대변해서 말씀드리자면. 아직도 취해 계신 거예요? 먼저 때린 거 우리 잘못 인정한다. 그래도 우리는 적어도 위험한 무기는 안 들었다. 이겁니다. 그리고 남자가 든 소주병의 날카로운 부분에 찔려서 좀 다치기도 했으니까 합의금을 주던가 책임을 져라.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도 저희가 배심원이 돼서 한번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편의 행동이 정당방위였다라고 생각을 하면 O, 아니다. 남편의 행동이 과했다라고 생각하면 X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진짜 심정적으로는 온데 이거 어려운 지금 뭘 들었기 때문에 X인 것 같아요. X예요. 예. 뭘 들어서? 뭘 예. 들어서. 아니 뭘 안 들었더라도 저런 경우에 내가 저쪽을 또 치잖아요. 네. 아 그러면 또 쌍방이야. 근데- 우리나라 그게 좀 희한해. 먼저 일단 맞았잖아요. 네. 먼저 맞았으니까 맞고 있어야 정당방위가 돼. 됐지. 그러니까 않았어요? 우리 생각은 그런데 법은 그렇지 않더라니까. 그래요? 그래, 맞아. 그냥 들이맞아 이게 법이더라니까. 끝까지 아유. 맞기만 해야 돼요? 맞고 틀린 걸 떠나서 성질이 나서 안 되겠어요. 그냥 네. 그냥 좀 법에서 어떻게 그죠. 좀 도와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아 근데 저게 아니더라고. 맞았을 때 그냥 그 다음부터는 때리지 마요 이러고 있어야 돼 그냥. 맞고 있어요? 그럴 수 그러고 없잖아. 이게 병을 깨는 게 이제 가장 큰 문제인데. 그렇죠? 자 한번 보자고. 한번 보겠습니다. 변호사님들의 생각은 어떤지 한번 들어볼게요. 하나, 둘, 셋. 그래. 그래 이래 이렇다니까. 이렇게 돼. 정당방위도 있잖아. 세 명이 한 명을 먼저 때렸는데도 정당방위가 아니고 쌍방 폭행이 된다 이건가요? 그리고 심지어는 더 크게 이 사람이 벌을 받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일단은 그 여러분들이 흔히 오해하시고 계신 네.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내가 만약에 누군가한테 한 대 맞았어요. 그렇다고 해서 저한테 법적인 권리로서 당연히 상대방을 한 대 때릴 수 있는 권리는 없어요. 그렇다니까. 그러니까 제가 맞았으면은 그거를 뭐 경찰에 신고를 해서 바로 뭐 그 그냥. 사람이 뭐 처벌을 받게끔 하는 게 맞는 거지. 경찰 올 때까지 계속 맞고 있는데. 내가 그러면 도망가야죠. 도망가야 돼. 이 사건에서 보면은 네. 제가 왜 X를 들었냐면요. 네. 일단 그 3대 1로 싸우는 상황이라 오히려 자신이 더 위험했다. 그리고 내가 무기를 드는 게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네, 네. 근데 이 상황에서 보면은 한 대 맞은 다음에 아내분과 뭐 미주알 고주알 말이 많아요. 막 뭐 그런가 봐, 막 오빠 싸움 잘하잖아. 뭐 어쩌고 저쩌고. 이거는 이미 그 상황이 그렇게까지 급박하다라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매의 현재성이 인정된다라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누가 나를 때리고 있는데 정말 그와 동시에 내가 이렇게 막았다. 이런 거면 모르겠는데 3대 1로서 한 대 맞은 다음에 그 다음에 뭐 도망을 치거나 신고를 하거나 이럴 시간이 충분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갑자기 좀 이렇게 옆에서 뭐라고 부추기니까 소주병을 들고 이거는 제가 봤을 때 그 치매 현재성이 인정이 될 것 같지 않고 그리고 두 번째 상대방이 먼저 폭행을 했기에 나도 맞대응을 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 맞대응의 방법도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내가 좀도둑이 우리 집에 올까 봐서
뭐 지뢰를 설치해놔요. 하면 뭐 그런 거는 되게 어디서 샀지? 밸런스가 맞지 않는다는 네? 거예요. 내 물건을 훔쳤다고 갑자기 총으로 빵 쏴버린다. 이런 거는 안 된다는 안 거죠. 되지, 안 되지. 그래서 소주병, 이 위험한 물건을 들고 상대방을 제압을 했다. 실제로 제압도 했다고 해요. 네.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이거는 그 최소한의 밸런스가 맞지 않다라고 보는 겁니다. 좀 과하다고. 네, 그래서 정당방위가 된다? 조금 어렵다고 보여져요. 아하. 네. 그러니까 영화가 좀 잘못한 것 같아요. 영화에서 한 대 딱 맞으면 너 나 때렸지. 지금부터는 정당방위야 이러면서 이제 싸움이 맞아, 벌어지는 맞아. 장면들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고요. 그리고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지금 소주병을 딱 깨서 때리지는 않고 만약에 위협만 했다면 그러면 이건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해요. 이거는 뭐 미수는 일단은 논외로 하고서라도 별도의 죄로서 특수 협박에도 해당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찌르지 않아도 그러니까 물론 상대방이 잘했다는 게 절대 아닙니다. 상대방도 다 특수 폭행이에요. 이거는 왜냐면 3인이서 다중의 위협을 그렇지. 했기 때문에. 하지만 방위의 행위라고 자신이 생각해서 한 행위도 위험한 물건을 들어가지고 이걸로 실제로 제압을 했으면은 이거는 진짜 특수 폭행이 될 수가 있고 그리고 만약에 제압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걸로 뭐 한다 막 하면서 하는 거는 별도 어떤 협박죄를 구성할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지금 중국말 하신 꼬한다 꼬한다. 제가 이걸 너무 직접적으로 표현하기엔 영화 같은 만약에 누가 시비를 막 이렇게 걸면 그냥 맞아주고 합의금 받아라 이런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맞아. 있거든요. 맞아. 그럼 뭐 아무런 반격도 없이 그냥 무조건 가만히 맞고만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진짜? 일단 빠져나갈 만큼만 방어를 하셔야 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 맞고 합의금 받으면 되지 하면서 CCTV 있는 데서 이렇게 맞고 계시는 그러면 된다 뭐 이런 잘못된 조언을 하는 분들이 계신데 현실은 꼭 그렇지도 않은 게요. 합의금이라고 하는 것은 상황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달라질 수가 있고 특히 꼭 합의를 봐야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직업에 문제가 생기는 공무원이라든가 전과가 이미 많은 사람이라든가 이런 사람은 합의에 대한 동력이 커서 합의도 보려고 하고 합의금도 많이 주겠지만 그렇지 않고 그냥 벌금 얼마 안 되면 벌금 내고 말지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네. 그러면 나중에 민사소송 진행하려고 하면 또 힘들어져요. 그래서 시비가 붙었을 때 일부러 맞아준다라고 하는 것은 틀린 말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 당하지도 말아라. 그럼 공격하지도 말아라. 뭐 어떻게 하라는 거야 도대체? 집에만 있어야겠네. 아니 그럼. 무슨 뭐 법적으로 현명하게 대처하는 뭐 꿀팁 이런 거 있나요? 그러게. 법적이기보다 현실적으로 정말 현명한 방법은 도망가시는 거예요. 피하시는 게 사실 제일 그래 좋습니다. 그 자리를 피해라. 그럼요. 저도 얼마 전에 보복운전 당했는데요. 저도 변호사니까 그런 거 얼마든지 할 수 있고 블랙박스 녹화 다 돼 있잖아요. 저 정말 빠르게 도망갔거든요. 왜냐하면 이건 피하는 게 상책이라는 걸 결국 내가 편안해진다는 걸 제가 경험으로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상황을 빠져나갈 수 있으면은 제일 좋은 것이고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 역할도 중요한 게 아까 우리 꽁트에서 나온 것처럼 오빠 한번 싸워봐 이렇게 부추기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은 피하려고 했던 사람도 이성을 잃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옆에서 이성을 잘 찾게 좀 도와주시고 만약에 정말 폭행 사건이 벌어졌다라고 하면 추후에 대비를 위해서 증거 확보하시는 게 영상 중요하거든요. 찍는 거. 그렇죠. 맞는 영상 같은 거라든가 현장 영상 CCTV 확보, 또 상처 부위, 또 진단서 이런 것들을 확보하셔서 추후 절차에 좀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폭력을 휘두르는 사람은 이게 막가지 하는 거거든요. 그럼. 그럴 땐 진짜 지금 말씀대로 도망이 아니고 회피하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수습 들어가야지. 맞아. 거기서 그냥 같이 내 손해가 더 큽니다. 큰일 납니다. 예. 자, 오늘 그 법이 알고 싶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라떼는 말이야 오늘의 주제입니다. 이사할 때 사다리차를 쓴다고 외국인들 놀라는 한국의 K-이사 문화입니다. Hey, you guys, if you're new here, I'm an American that lives in South Korea, and I want to show you how we move in South Korea. This is how. This is a elevator truck, and 세대 간의 추억을 공유하는 시간 라떼는 말이야 봄철 이사철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준비했는데
사다리차가 외국인들에게 큰 화제가 되고 있다고 그래요. 우리는 그냥 일상적인 건데. 그렇습니다. 굉장한 화제가 됐는데요. 온라인에서 1,700만 회가 넘는 조회수를 와, 기록할 엄청나네. 정도였다고 합니다. 대표적인 그 해외 누리꾼들 반응을 몇 가지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한국에서는 이런 장비로 이사를 하다니 시간을 많이 아끼겠다. 한국인은 정말 기발하다. 야. 모든 나라에 이게 필요합니다. 등의 반응이 있었다고 합니다. 외국인들 반응에 더 저희가 놀란 것 같아요. 그럼 외국에서는 사다리차로 이사 안 하고 뭐 어떻게 뭘로 하지? 하냐? 왜 뭘로 하지? 사다리차가 별로 없어요. 어. 실제로 그게 뭐 있긴 있는데 아주 없는 건 아니지만 보편적인 게 아닌 거고 아마 유럽이나 아니면 미국에 오랫동안 살아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거의 사다리차가 없다는 거 아실 겁니다. 고층이 없어서. 그렇죠. 그게 이제 제일 먼저 우리나라는 땅이 좁고 아파트, 고층 아파트가 많다 보니까 이런 사다리차로 이동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외국 같은 경우는 일단 땅덩어리가 넓기도 하고 이런 고층 아파트를 그렇게 선호하지 않는 경향도 좀 있고요. 그런데다가 일단 사다리차 엄청 비쌉니다. 엄청 비싸고 그리고 이제 외국에 생활해 보신 분들 아시죠? 오늘 부르면 이제 다음 달에 와요. 굉장히 좀 느리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그냥 계단 이사를 하거나 아니면 그냥 엘리베이터를 통해 가지고 이사하는 게 가장 일반적이죠. 외국인들 눈엔 확실히 신기해 보일 만한 한국만의 이사 문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요. K 이사. 그렇죠. 네. 옛날에는 이사하고 나면 파시루떡 돌렸잖아요. 맞아. 이 파치라는 게 애군을 좀 네. 막아주고 뭐 귀신을 쫓고 뭐 이런다는 게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앞집 이사 오면 그렇게 좋더라. 아 오늘 파시루떡 먹겠구나 이런 생각에 그러면서 인사하고 앞집 옆집 뭐 아랫집 윗집 뭐 이렇게 인사했었잖아요. 맞아요. 그런 게 생각나네요. 근데 요즘은 뭐 워낙 뭐 아파트 생활 많이 하고 이웃 간의 왕래가 적어지면서 예전처럼 그 이사할 때 풍경 보기가 많이 힘들어졌어요. 이사할 때 정말 너무 힘들었죠. 며칠 몇 날 그 한 일주일 전부터는 짐을 싸기 시작해서 맞아요. 그렇지, 그렇지. 어머니가 굉장히 힘들어하는 모습도 봤고 그리고 나면 이사 당일에 짐차가 와요. 네. 맞아요. 그래서 그거 거기다 싣고 그러고 가는데 트럭에다가. 요즘에는 그런가요? 직장 갔다 오면 다른 집으로 다 해놨어요. 가는데요. 해놨어요. 근데 포장 이사가 요즘엔 전반적이잖아요. 그래서 가족이 이사 간 집을 못 찾는 경우들도 수두룩하고. 근데 생각해 보면 옛날에는 용달차에다가 물건을 싣는 게 아니죠. 때려 실었어요. 진짜. 싹 다 실어가지고 정말 뭐 산더미처럼 우리 저기 다 기억나실 저기 겁니다. 과속 차량에 걸리는데 요즘 그렇죠. 같으면. 그럼 이제 이게 어느 집에 무슨 살림이 얼마나 있는지 지나가는 차 보면 이제 다 드러나는 거예요. 바깥으로 그렇죠. 다 보이니까. 거기다가 어디 그뿐인가 짐만 탄 게 아니에요. 사람도 그 짐칸에 다 다 탔잖아요. 타, 맞아. 애도 타고 어른도 타고 가면서 굉장히 신나게 지냈었는데 요즘 같으면 도로교통법에 걸릴만 절대 안 한데 되지. 옛날이야 뭐 다 저도 이사 많이 다 했었는데 저랬죠, 뭐. 뒤에 엄청 진짜. 많이 탔습니다. 뒤에 타는 재미가 쏠쏠했어요. 네.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들의 그 이사를 도와주는 장비, 방금 말씀하신 그 용달차라는 트럭이 네. 그러면 시초였던 걸까요? 그렇죠. 지금은 이제 탑차잖아요. 탑차, 이렇게 높죠. 그러다가 그렇죠. 그 전에 용달차였죠. 네. 그 전에 또 있었어요. 왜냐하면 예전에 길들이 좁아가지고 그렇죠. 용달차가 다 들어가지 못했는데 오. 우리 MZ 세대들은 전혀 모를 텐데 사진 한번 볼까요? 네. 요거죠, 요거. 장난감인데. 네. 이게 뭐야? 요게 있었습니다. 요게. 야. 이게 뭐지? 네, 뭐였을까요? 저 초성으로 나와 있네. 저 한번 맞춰보죠. 저는 전혀 네. 진짜 전혀 모르겠어요. 저 처음 바퀴가 알아요. 몇 개입니까? 시루차. 저 뭐야? 바퀴가 몇 바퀴 개예요? 세 개. 세 개죠? 3. 이게 뭐지? 3년차. 아, 3년차. 딩동댕. 아, 두 개면 네. 1년차. 이런 것처럼. 차요? 3년차였습니다. 3년차. 차가 예전에 이사를 도왔다. 네, 저거 아주 귀여웠죠. 다 저걸로 했죠. 저는 진짜 처음 보는데. 저거 오토바이하고 손수레를 본따서 만든 차 아니겠습니까? 아, 그래요? 3년 차. 3년차. 아, 아마 이사를 저게 도와준 시초. 진짜로 오토바이 엔진 들어갔을걸요? 그리고 우리나라 2층 이상 아파트가 저렇게 보급되기 했구나. 시작한 게 언제부터인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그게 이제 산업화 시기인 1960년대부터였는데 아하. 그런데 이때는 아파트가 저층이라서 네. 엘리베이터가 없거나 있더라도 공간이 좁아서 많은 짐을 실어 나르기가 역부족이었어요. 그래서 앞바퀴가 하나만 있는 트럭 3륜차가 이삿짐을 나르는데 도움을 많이 줬습니다. 좁으니까.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 좁은 길로 가야 되기 때문에 맞아요. 네. 저 차가 딱이었죠. 귀여운데요? 예쁘고. 예. 송강호 씨 말씀하시죠. 이 차는 1962년도에 생산을 시작해서 1964년도에 한 화물 운송회사에서 이삿짐을 운반하는 용도로 처음 사용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네. 짐을 옮겨주고 삭을 받는 방식으로 이제 운영을 했던 건데요.
1975년도 신문 기사를 보니까 네. 3륜 용달차의 기본 요금이 700원이었습니다. 아, 64년도 그 당시. 네, 웬만한 거리를 가도 5,000원이면 충분히 갈 수 있었던 셈이죠. 제가 강원도 대관령 사람인데 서울로 이사 올 때 이 3륜차 그때는 이제 산발이라고 불렀어요. 네. 산발이로 이제 이사를 했던 기억이 있는데 이 산발이가 옛날에는 또 딸딸이라고도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냐면 우리가 그래. 얘가 이제 그 배기량이 작잖아요. 네. 거기다가 워낙에 그 힘도 부족하니까 이제 이동을 할 때 어떻게 달달달달 이렇게 맞아요. 소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얘가 이름이 딸딸이 아니면 네. 세 개 차가 바퀴가 있다 그래서 3륜차 이렇게 불렀는데 지금은 뭐 우리가 차가 일상화됐지만 이때 당시만 해도 자동차 자체가 많지 않았잖아요. 네. 그래서 동네에 3륜차 하나 있다는 거는 부잣집인 거죠. 굉장히 부잣집인 거고 그때 당시에 우리가 뭐 잘 믿겨지지 않겠지만 적재량이 2톤급 정도 됐었는데 이 3륜차가 고속도로 통행도 가능했습니다. 가능했고 근데 이게 3륜차다 보니까 조금만 잘못 기우뚱기우뚱하면 넘어지겠다, 전복 사고가 많았던 거예요. 뒤집어져가지고 1970년대 들어서면서는 고속도로 통행이 전면 금지됐던 이야기가 있죠. 아니 근데 전 놀라운 게 방금 사진 보니까 되게 작던데 거기에. 여기 이삿짐이 다 실어진다는 게 이게 너무 놀라워요. 그때 70년대 이럴 때야 뭐 이사 갈 때 내 짐이 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시간이 지금과 다르니까. 부잣집에 농 들여놓고 사는 그런 집은 저걸로 안 돼요. 그래, 맞아. 근데 그냥 이렇게 미니 옷장 가지고 다니는 집들은 비키니 옷장. 비키니 다- 옷장이라고 다 짚고 이렇게 저거죠. 예, 그러면 그리고 들어가는 거죠. 짐이 많으면 저거 한 대 더 불러야지 뭐. 그렇죠. 아, 두 대로 이동하기도 예, 하고. 그래서 두 대가 이렇게 가면 정말 꼬마 자동차가 나간다 이거죠. 예. 귀엽네요. 그러면 3륜차 다음에 이제 바로 사다리차. 아니요. 아니죠. 아직은 이르죠. 1980년대에서 90년대 그 사이 이제 10층 고층 아파트들이 막 들어서기 시작합니다. 그 무렵 우리에게 신세계를 경험하게 했던 장비가 도입이 됐습니다. 자, 문제 나갑니다. 우리나라 이사의 역사를 살펴보면 3륜차 시대와 사다리차 시대 사이에 땡땡땡 시대가 있었다. 그들은 뭘까요? 어떤 게 있었을까요? 저거는 제가 진짜 압니다. 모르겠는데. 저건 진짜? 저는 알죠. 그들은 곤돌라라고. 어. 곤돌라라고. 딩동댕. 그래서 기억은 난다. 네, 그렇죠. 그렇죠. 저 옥상에다 90년대는 묶었던 위에서 이렇게 쭉 내려와가지고. 맞아요. 곤돌라가 네모난 승강 장치에 발판 딱 부착하고 여기에 줄을 달아가지고 건물 옥상으로 연결한 뒤에 그때 이제 거실 창이 크게 난 베란다 쪽으로 이렇게 짐을 오르내리는 그런 형태였거든요. 맞아요. 곤돌라 아파트 이사의 그 정말 새로운 혁명을 불러일으켰어요. 곤돌라가. 야, 저거 10층 뭐 이렇게 되면 곤돌라 아니면 이사 엄두가 안 나죠. 당연하죠. 거기까지 짐을 지고 계단으로 올라간다는 거. 안 되죠. 불가능하죠. 아우, 정말. 근데 저거 좀 위험해 보였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기만 해도 좀 위험해 보이는데 느낌이. 기억나세요 혹시? 그때 당시만 해도 아파트에서는 층수를 올라갈 때마다 이사 비용을 더 받았습니다. 맞아요. 화물을 실을 수 있는 승강기가 없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고층으로 짐을 옮길 때 사용한 것이 실외 승강기의 일종인 곤돌라였습니다. 옥상에 곤돌라를 설치하고 줄을 매달아가지고 유리창도 닦고 짐도 오르락내리락 했던 거죠. 네. 고층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은 뭐 그만한 돈을 지불하고라도 하고서라도 이거를 꼭 사용을 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이게 완벽할 것 같은 곤돌라에도 치명적인 단점이 있었다고요. 그렇죠. 그 전에 뉴스 이제 보셨던 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곤돌라 떨어져가지고 사람 다쳤다 뭐 이런 사건들 이제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네. 그 세대 분들이라면 좀 묵은 분들이 맞아요. 근데 이게 실제 곤돌라를 옮기는 도중에 이 칸이 제한돼 있다 보니까 이삿짐이 파손되기도 하고 잘못하면 이게 추락 사고가 일어나는데 위험해. 문제는 이제 짐이 추락하잖아요. 네. 그러면 물건이 아래로 떨어지면서 아래 주차돼 있던 승용차가 막 박살이 난다든지 이런 일도 있었는데 문제는 사람이 다치는 경우예요. 이 곤돌라에 타고 있던 사람이 떨어지거나 그 곤돌라 밑에 있던 사람이 그 떨어지는 곤돌라에 맞아가지고 아유. 다치거나 사망하는 일이 생겨났는데 이게 제대로 이제 고정이 되지 않아가지고 생긴 일이라서 1990년대 들어서는 이 곤돌라를 제대로 고정하지 않으면서 실제 인부들이나 아니면 집주인이 사망했다는 소식들이 꽤나 자주 들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예. 그러면서 곤돌라보다 안전성이 높은 드디어 사다리차가 등장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우리나라에서 이삿날마다 사다리차가 필수 장비로 자리 잡게 된 게 그 이사 업계에서는 그래요. 1970년대부터라고. 그러니까 앞선 장비들의 위험을 다 보완하면서 점점 더 고층화되는 아파트 이사를 지원하기 위해서 건설에 사용하던 사다리차가 이사에 들어오게 된 거죠. 곤돌라보다 훨씬 많은 짐을 실을 수 있고
또 더 안전하다는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이게 보편적으로 많이 대중화된 거죠. 그런데 요즘 새 아파트에서는 이 사다리차 이용을 못하게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약 20층 이상의 이 고층 아파트의 경우에는요, 사다리가 너무 길어지면 뭐 장비가 흔들리거나 또 위험할 수 있어서 아예 이사할 때 이용을 하지 못하게끔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렇죠, 맞아요. 요즘은 또 조망권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아파트 난간을 투명한 유리로 설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런 것도 사다리차를 이용할 수가 없는데요. 그래서 철제를 유리 난간에 걸치면은 이제 깨질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단지에선 반드시 엘리베이터로 이사를 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요즘 또 그런 아파트 사는 아이들은 어린아이들이 사다리차를 구경도 못 한다고 합니다. 그럴 수 있겠네요. 맞아. 그런 게 아니 있구나. 진짜 3, 40층 막 50층 되는 아파트에 사다리차가 어떻게 올라가겠어요? 못 올라가죠. 그리고 유리도 돼 있으니까 파손의 위험도 있는 거고. 저도 전에 13층 아파트 살 때는 사다리차 아주 샥샥했는데 네. 다시 지금 20몇 층 아파트로 가니까 거기는 의뢰 그냥 엘리베이터로 엘리베이터로, 가더라고요. 맞아요. 엘리베이터가 아마 따로 고층들은 그럴 텐데 맞아요. 예전에는 이사 한번 간다 그러면 친척들이 다 모이고 그럼요. 또 이렇게 이삿짐 나르는 품앗이 해주고 또 친구들이 와서 또 해주고 맞아요. 막 이랬었다고요. 저는 신인 때 우리 개그맨 이렇게 동기들 중에서 유일하게 이창명 오빠가 차가 있었어요. 그래서 오빠 부르잖아. 그냥 오빠야 나. 야, 또 이사 아니야? 알았다. 들어오면 거기에다 트렁크에 싣고 짐이 그렇게 많이 가구 같은 게 없었으니까 다 옷까지 드리고 막 이런 거니까. 예. 그리고 뒷좌석에 싣고 가서 짜장면 또 짜장면 사주고 나왔어요. 짜장면 먹는 맛으로 동기들 다 모여가지고 다 그랬어요. 날라주고 그랬었어요. 맞아요. 그럼 그거 궁금하네요. 포장 이사는 언제부터 시작된 건지. 야, 이게 또 역사가 있습니다. 네. 이게 1987년에 T사 이렇게 호랑이 그림 그려져 있는 그 있거든요. 그 무슨 익스프레스 그러니까 그 나오죠. 기억나요. 네, 그렇죠. 네. 거기가 처음 이 포장이사를 이제 시작하게 되면서 포장이사가 아주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이때 무슨 일이나 87년이면 한참 우리가 엄청나게 발전 시기고 맞벌이가 엄청나게 많을 때예요. 그렇죠. 그러고 고층 건물들이 막 생겨나니까 이때 한꺼번에 우리가 쉽게 이사를 좀 수월하게 하자. 왜냐 도울 사람도 그때는 없고 맞아. 아파트 많아지니까 그냥 각자 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분들이 우리가 사회적인 배경을 안고 또 다른 변화를 또 몰고 옵니다. 왜냐 이분들 이사할 때 다 기억나시죠? 제복을 입기 시작했고요. 또 친절한 서비스 있는 데다가 제품들을 다 뽁뽁이로 싸게 시작한 첫 번째. 맞아. 그죠. 그리고 배송도 잘해주죠. 우리가 보통 이삿짐 푸는 데만 일주일인데 이분들이 제 위치에 딱딱딱딱 넣어주니까 사실 물론 뭐 정리하는 시간이 있지만 바로 이사가 빠르게 끝나는 아주 편리함이 있었던 거죠. 그거 정말 신선한 충격이었어요. 아, 그럼요. 근데 저희 이사할 때 저희 어머니 아버지는 이게 적응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계속 포장 서 계시죠, 이사가. 거기. 네. 아니 내 짐을 왜 딴 사람들이 와서 그걸 다 쥐락펴락 해가지고 그걸 거기다 맞아요. 놓냐는 거죠. 그래서 한 2번 하시니까 아이고 세상 편하더라. 그리고 직장 갔다 오면은 다 돼 있고 뭐 맞아요. 이런 경우도 있고요. 근데 이때 당시에 비화를 한 가지 좀 말씀드리자면 요 포장이사 처음에 시초였던 이 T사가 네. 어떤 회사였냐면 원래 골동품 많이 파는 인사동 인사동? 있죠. 아. 거기에 골동품들을 보관하기도 하고 전시하기도 하면서 이제 이동을 하게 되는데 이런 전문 업체였다는 그래서 거예요. 뽁뽁이가 많았구나. 그렇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무작위니까. 이때 파송된 그 이야기 서비스들이 이사업체로 그대로 이동해 가면서 이게 확장이 된 건데 대단하다. 그때 생각해 보면은 뭐 지금 이사라는 게 엄청나고 대단한 사업이 됐지만 이때 하나의 아이디어가 이렇게 큰 밑거름이 된 거죠. 대단하죠. 네. 포장이사도 유럽 사람들은 또 상상도 할 수 없는 우리만의 이사 문화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아침 8시에 오셔가지고 뭐 냉장고 정리까지 싹 맞아. 해주시고 맞아. 오후 3시면은 새 집에 이제 가구 배치까지 완벽하게 끝나 있는 이런 걸 보고 다들 깜짝 놀란다고 합니다. 그렇죠. 사실 오후 3시는 아니에요. 밤까지 가. 아유, 솔직한 얘기로. 네, 그거는 그냥 업체에서 하는 얘기고 아침에 와서 짐 싸. 오전에 다 싸. 네. 넣어. 그리고 식사들 하시고 오후에 이제 가는 넘어가서, 거예요. 그렇죠. 가가지고 짐을 넣기 시작하는데 이때 더 일이 많아요. 맞아요. 그 넣으면서 이렇게 하고 마무리는 스팀 청소. 뭐 다 해주면 좋은데 그게 하루에 다 안 돼. 맞아요. 그러니까 오밤중에 끝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요즘에도 이거는 따지는 집은 엄청 따지는데 손 없는 날을 정해요. 이게 지금도 손 없는 날은 더 비싸더라고요. 맞아요. 네. 저는 몰랐는데 이사할 때 보니까 알아요? 손 없는 날? 예, 날짜들이 값이 더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맞아요. 왜 비싼가 봤더니 손 없는 날. 근데 이게 모르면 그냥
그냥 언제 가도 상관없거든요. 네. 알면 괜히 괜히. 찝찝해요. 그러니까 손 없는 날은 들어는 봤는데 이사하기 좋은 날이구나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이 여기서 말하는 손이 손님이란 뜻이거든요. 자, 그러면 손님이 누구냐? 귀신을 말하는 거예요. 네. 이렇게 방방방방 이거 에코 깔아야 돼. 음악 깔아야 되는 거 아니야? 공포 영화? 이게 동서남북 사방위로 다니면서 사람의 활동을 방해하고 사람에게 해코지한다는 그 손님, 그 귀신을 말하는데 음력으로 끝수가 9와 0인 날이 어느 방향에서도 귀신이 하늘로 올라가고 없기 때문에 이사하기 좋은 날이에요. 그 손 없는 날, 귀신 없는 날 이 말입니다. 그럼 이 손 없는 날이 우리 민속 신앙인 건가요? 그렇게 보기는 좀 어렵고요. 일단 참고로 저는 손 있는 날을 아주 선호합니다. 싸기 때문에. 근데 이제 요 얘기를 좀 찾아보니까 이 손 없는 날 지키는 분들 꽤 많이 계시고 심지어 뭐 교회 다닌다 하시는 분들도 왠지 마음이 껄끄러워서 그냥 손 없는 날로 하신다는 분들도 간혹 계신데 이게 인도에서 유래했다 그래요. 이 손 없는 날이. 이게 불교 한 종파였던 인도의 한 밀교에서 동서남북 떠도는 귀신 얘기가 우리나라에 이렇게 전파가 됐고요. 그때 임진왜란 당시에 이런 불안한 분위기를 타서 일종의 민속신앙처럼 그렇게 갔다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생각해보면 옛날에는 이사가 많지 않았죠. 네. 그냥 한 집에서 오랫동안 뼈 묻고 살고 이렇게 대대손손 살았는데 이 시절이 좀 달라지면서 이런 문화가 크게 전파가 된 것 같습니다. 그게 이사업체 관계자들에 따르면요. 아직도 손 없는 날에 이사하려는 가구가 많긴 해요. 근데 예전보다는 많이 줄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요즘은 뭐 젊은 1인 가구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안 하는데 하나 꿀팁을 말씀드리자면 네. 아까 이호선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손 없는 날이 아닌 손 있는 날에 하게 되면 진짜 디스카운트 가격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저렴하니까 손 있는 날에 찾아서 하시는 분들도 계시긴 한데요. 네. 근데 그거 제가 뭐 그런 걸 따지지 말고 내가 하고 싶을 때 하면 돼요. 결혼해서 이사를 지금 12번째 했거든요. 네. 많이 하죠. 12번째 했는데 그냥 뭐 이사를 안 가면 좀 이상해요, 이제는. 수시로 이사를 가줘야 되고 애들도 엄마 우리 이사 안 가 이렇게 뭐 얘기하고 그러는데 자주 하셨네. 근데 저희는 이사할 때마다 이제 손 있는 날, 손 없는 날 하면은 진짜 손 있는 날은 2배가 비싸더라고요. 맞아. 2배 더 비싸서. 맞아, 맞아. 살림이 막 빠듯하고 막 그런데 이사할 때 이사만 하는 게 아니라 복비 막 들어가죠. 막 거기다 물건도 막 사야 되죠. 맞아요. 정신이 없으니까. 근데 이사를 해봤는데 별일 없습니다. 그러니까 손 있는 네. 날에 하셨어 이사를? 그럼요. 그럼 잘 살고 계시잖아. 저희는 손 있는 날을 골라서 했어요. 그럼 손 있는 날로 합시다. 네, 우리 손 있는 날로 합시다. 네. 근데 어렸을 때 기억은 이사라는 건 네. 그 저희 아버지가 성실하게 사셨으니까 조금씩 저희는 늘려간 거예요. 더 큰 집으로. 요 집에서 그렇죠. 맞아, 요만한 맞아, 집으로 맞아. 요만한 집에서 그랬죠. 이만한 집 네. 이렇게 가니까 이사가 즐거운 거야. 맞아. 거기 가서 내 방이 생기고 맞아. 막 그런 것들이 있어요. 맞아. 네. 그런 이사 너무 좋죠. 너무 좋죠. 짜장면 먹고. 아유, 신나죠. 아이고 여기로 갔더니 아버지가 탕수육도 시켜주셔. 야 우리 집이 조금 더 잘 살게 됐구나. 이런 느낌이 있었거든요. 왜냐면 세트 메뉴가 싸거든. 아이고. 이사에 관련해서 우리가 정말 할 말이 많네요. 그러네요. 네. 오늘도 한번 추억 속에 잠겨봤습니다. 우리 네. K 이사를 가지고 또 저희가 이렇게 수다를 떨어봤네요.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상암동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하늘빛이 조금씩 흐려지고 있는데요. 현재 일부 지역은 이미 빗줄기가 쏟아지고 있고요. 오늘 오후부터는 전국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네, 오늘 예상 강수량 먼저 보겠습니다. 오늘 제주 산간에는 최고 80mm, 남해안에도 많게는 40mm가 내리겠고요. 서울 등 수도권에는 5에서 20mm 정도입니다. 강원 산간에는 또다시 큰 눈이 예보됐습니다. 이미 많은 눈이 쌓여있는 데다가 오늘 추가로 15cm 이상이 더 내릴 텐데요. 오늘은 안개도 짙게 껴서 시야 확보를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네, 주말 동안에는 올봄 들어 가장 따뜻했는데요. 오늘 낮부터는 고온 현상이 한풀 꺾이겠습니다. 서울의 낮 기온 14도, 광주는 15도가 예상됩니다. 오늘은 남부 해안과 제주를 중심으로 바람이 강하겠습니다. 특히 오후부터는 강풍특보가 발효될 수 있겠는데요.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후부터는 나가실 때 우산 하나씩 챙겨주시고요. 또 도로가 미끄러운 만큼 안전운전 하셔야겠습니다. 이번 비는 내일 낮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였습니다. 지난 주말에는
약간 초여름 같았어요. 맞아요. 반소매 입고 산에 오르는 분들도 많이 봤고요. 오늘은 근데 비 소식이 있네. 네, 오늘 비 예보 나와 있고 일부 지역에는 눈도 굉장히 많이 내린다고 하니까요. 기상 정보 잘 확인하셔야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돌아올게요.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A